안녕하십니까. 한국선진화포럼 제6차 자담회 국가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주도하실 분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님이십니다. 박형수 원장님은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그전에는 한국통계청장을 역임하신 자타가 공유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가재정 전문가십니다. 오늘 이 국가재정의 우리나라의 현황부터 시작해서 정책 과제와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와 관련된 개선 대안까지 A부터 Z까지 완전히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님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내용보다도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박형수라고 합니다. 예, 저야 국가 재정에 관한 연구를 벌써 제가 2001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딱 어려서 한 20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제가 20년 동안 국가 재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같이 국가 재정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때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자담에는 대본이 없습니다. 전제 없이 그냥 칼 같은 질문을 무작위로 던지고 또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적각 정문적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튼튼한 우리 선진국 중에서 정말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 재정이라고 하면 한국의 국가 재정은 절대 무너질 리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어떤 상태였고요. 그건 과거에 우리가 외환 위기 때,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한국의 재정이 워낙 튼튼해서 우리가 경제 위기가 빠질 때마다 국가 재정이 나서가지고 그 한국 경제를 다 살려내고 그리고서도 국가 재정이 그래도 튼튼한 그 정도로 튼튼했던 게 우리 한국의 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제가 재정 연구 20년 동안 처음 보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악어의 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악어의 입이라고 하는 게 악어가 입을 이렇게 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어의 위쪽 입은 지출입니다. 지출. 정부의 씀씀이는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밑에 아래쪽으로 벌어지는 턱이 수입입니다. 수입이 줄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사이가 뭐겠습니까? 그 턱이 벌어지는 이 크기 자체가 적자입니다.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물론 과거에도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이렇게 커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처럼 적자가 120조 원이라고 되는 적자가 연이어서 계속 발생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에 튼튼한 재정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그 재정을 국가 경제 발전에도 쓰고 우리 복지 정대에도 쓰고 경제 위기 극복에도 써 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재정이 지금은 이제 거의 거들나게 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지금 이제 120조 원이 적자가 났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가 코로나19 그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우리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한 120조 원 정도 적자 나도 되지 않나? 특별한 상황에서 적자 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야단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한번 분명하게 한번 발표해 주시죠.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우리 관료들이나 여당 정치인들이 나와서는 우리나라 재정 문제 없다. 특히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다른 선진국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나라 재정이 적자 규모도 작고 고가 부채 늘어나는 것도 작고 작아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액면 그대로 보면 맞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지 않습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서 이제 4차 대유행 때문에 조금 확진자가 많아져서 우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0명이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방역이 잘 되고 그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우리 방역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과가 있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나 사망자가 그렇게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작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 경제를 살릴 이유가 다른 선진국보다는 작은 거거든요. IMF에서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에서 집계를 한 거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집계한 거에 따르면은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한 1, 4분기 정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을 얼마나 투입했느냐 그걸 전부 다 갖고 그 정부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GDP 한 해 GDP 한 4.5% 정도를 코로나19의 극복 내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경제를 또 우리 중산 서민층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지출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래 크지 않네요. 4.5%. 네, 4.5. 네. 4.5라는 숫자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그죠? 네.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선진국들의 평균이 9.6%. 그리고 G7은 그거 더 많은 14.2%니까요. 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재정을 확대하는 규모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투입한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다. 그건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결국 저희가 재정 적자를 119조 원을 봤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 119조 원 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게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본 예산을 우리 2019년 12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승인을 해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 적자 규모를 보면은요, 72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2조 원하고 119조 원 그 차이, 이게 47조 원인데요. 이 47조 원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4차례 추경을 작년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119조 원의 적자 중에서 47조 원이 코로나19 때문이다. 네. 많이 따져봐줘도. 그리고 나머지 한 60%쯤 되는 돈은 원래 있었던 적자라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악어의 이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첫 해 우리 증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우리 소득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인상을 하고 그 첫 해는 증세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증세 정책을 하질 않고 오히려 감세 정책,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는 정책을 계속 그 이후로 계속 해왔던 그거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지만 네. 한편으로 그럼 지출을 그럼 수입에 맞게끔 정부의 적자를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국민들 부담을 낮춰줬다고 하면은 다 박수 칠 일이겠죠. 네. 근데 문제는 지출은 과거 어떻게 보면 제가 아주 러플리 이야기를 하면은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는 보통 한 해 국가의 재정 수입이 한 20조 원 정도씩 증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GDP가 한 2천조 정도 되고요. 그게 한 5%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8, 90조, 100조 정도 한 해 GDP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 중에서 한 25%, 4분의 1 정도를 정부가 가져가니까 한 20여조 원 정도를 세금이 늘어납니다. 근데 과거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그 20조 원 범위 안에서 지출을 늘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는 첫 해 한 해를 빼고는 40조 원을 지출을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집권했을 때 한 해 딱 증세 정책을 펴고 그 다음부터는 감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악어의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지출은 2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어나고 우리 재정 수입은 그래도 20조 원씩 증가를 해왔는데 지금은 거의 제로 내지는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는 게 벌써 2년,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어 입이 쫙 벌어져서 적자를 120조 원 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국가 재정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구조화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코로나19 겁니까? 이전부터 그러니까 저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네. 이런 현상이 본격화가 됐고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악어입이 조금 더 벌어졌다. 네. 그렇지만 악어입이 벌어진 거는 그 이전부터다. 그리고 그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또 IMF의 전망입니다. 아까 우리 2020년 그다음에 올해까지
올해 1, 4분기까지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간 재정 투입 규모가 우리 선진국이나 G7 국가에 비해서 뭐 절반 이하로 작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까지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IMF가 이제 그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내년 이후에, 적어도 내년은 코로나19가 거의 뭐 이제, 물론 또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작년 올해만은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제도 거의 회복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선진국들이나 G7 국가들은 이제 늘렸던 지출이 정상화가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적자가 늘어났다가 다시 적자가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회복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IMF가 전망한 우리나라 재정 적자 규모를 보시면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120조 원 정도 되는 적자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계속된다. 근데 우리 정부도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라고 이제 국회 우리 예산안과 더불어서 국회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을 이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고 같이 제출합니다. 국회. 그 숫자를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2025년까지 120조 원의 적자를 지속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40조 원 그 지출을 늘리는 어떤 그 지출의 성격이, 외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코로나19만 극복이 되면은 그게 더 이상 지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죠. 우리 재난지원금이니 등등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몇십조 원 더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부분을 항구적인 복지 지출 증가에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극복된 뒤에도 그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수치로 이야기하면 국가 채무가 뭐 소액이나 안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 GDP 대비 비율 어느 정도까지 나빠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0조 원 정도 되면 국민들 이 도대체 120억도 아니고 120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번에 보십시오. 이번에 추경하는 그 규모나 그런 거 보시면은 요즘에 나오는 정부의 대책들 보면 20조, 30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라고 하는 얘기. 과거에는 추경 규모가 20조 원이 넘어가는 적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4차례 추경을 작년에 했었고 금년에도 2차례 추경을 하는데 그 규모가 그 정도 단위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정부의 고관인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도 지출을 계속 이렇게 늘리면은 결국은 정부로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거고, 우리가 당장 내년, 아니면 내년이 아니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어떻게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뒷감당을 하면서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의지가 정부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45% GDP 대비. 이제 천조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이제 거의 50%에 가까이 가는 거네요. 지금 뭐 우리 GDP가 대충 한 2,000조 좀 못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가 채무 비율이 적어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뭐 20몇 퍼센트 갔다가 다시 뭐 한 8%, 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30%가 깨지고, 우리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드디어 이제 40%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갖고 되는 거고요. 지금 올해 이제 이 50%가 깨지느냐 마느냐 다들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2021년 이제 국가 예산을 논의할 때 2019년의 상황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을 40%를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에서는 40%가 마지노선이다, 넘기면 안 된다고 했고, 이 민주당 현재 그 정부 여당은 40% 넘겨도 된다. 라고 이제 뭐 논박이 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뭐 5년 되면 뭐 50%를 갖다가 이제 접근하고, 또 뭐 이 정부의 이제 재정 그 중기 재정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또 한 그 말기 정도 되면 한 60%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면 안 됩니다. 2025년쯤 되면은 60%가 된다고 합니다. 그 60% 수준이 바로 지금 보통
OECD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GDP 국가 채무 비율의 평균선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예. 커져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OECD 국가 전체를 한번 국가 채무 비율 평균을 내보면 한 80% 정도 80%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본처럼 네. 뭐 GDP의 뭐 2배 넘게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뭐 그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이제 OECD 전체를 보기도 합니다만은 유럽 국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EU의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채무 비율 60% 이내 네.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자기들끼리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웬만한 나라들은 일본 때문에 높아진 거지. 그렇죠. 평균이 전체적으로 한 60%를 국가 채무를 한 60% 네. 정도 유지하는 게 네. 마지노선이다라고 네. 하는 게 많이 있는 거고요. 그걸 이 예. 정권이 한 번 더 집권하면 그렇게 가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선진국 안에서도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6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독일, 프랑스 뭐 그런 것처럼 상당히 국가의 규모가 크고 유로화가 굉장히 세계적인 통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유로화로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그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차입을 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란 말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 원화는 이제 원화로 우리가 해외 나가서 이제 원화로 돈을 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한 우리나라처럼 경제 규모는 큽니다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작은 그걸 저희가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파워가 작다라고 하는 의미의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도 OECD 기준으로 올라서는 건 지금 뭐 모든 걸 다 OECD 기준으로 예. 올리자는데 예. 국가 채무도 같이 올려야 안 됩니까? 예, 우리 뭐 무디스나 우리 피치 같은 우리 국가 신용 네. 등급을 매기는 어떤 신용평가 회사에서 볼 때 선진국을 똑같은 선진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얼마든지 국제금융시장에 차입할 수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60%까지 좋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러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40% 정도를 과거에 40% 정도를 그 약간의 그 한계 내지 약간 자기네들이 평가를 할 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그런 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야당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재정을 적자를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더 내더라도 국가 채무는 40을 넘겨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60%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나라의 능력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채무의 규모는 조금씩 다르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채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만성화된 이제 적자 구조로 국가 채무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되는데요. 그럼 사실 지출 내역별로 보면 무슨 특별한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지출이 뭐 조금씩은 다 늘어났겠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이 지출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뭐 복지 지출 이야기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제가 숫자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매년 40조 원씩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부 들어가서요. 그쪽으로 최근 한 4년 동안은 그렇게 되는데 도대체 그 내역이 뭐 정부가 우리 재정 지출을 하는 데는 뭐 국방에도 쓸 수도 있고 교육에도 쓸 수도 있고 경제 지원에도 쓸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복지에도 쓸 수 있는데 쭉 어디에 그렇게 많이 썼나 그걸 따져봤더니요. 이게 늘어난 우리 재정 지출의 거의 60% 정도가 복지 지출 늘리는 데 썼습니다. 60%가 복지 지출. 지출 늘리는 데 썼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그 취약계층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많은 경제 관련 지출인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것도 복지 넓은 의미의 복지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복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영업자들 도와준다든지 간접적인 복지 지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포용국가 내지는 우리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만은 그에 대한 재원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출만 많이 늘리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복지 지출은 지금 GDP 대비 한 12.5%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추산되고 있는데
늘어나는데 OECD 평균이 한 20% 선이거든요. 그렇죠. 그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뭐 작은 편이죠. 훨씬 더 낮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낮은데 예. 이런 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냥 인구 고령화가 진행만 되면 장기적으로는 복지 지출이 예.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서 이게 뭐 사실은 국가 재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국가 채무도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뭐 똑같은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복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OECD 평균이 20%라고 해서 우리가 한 12%니까 빨리 20% 만들자. 이제 그래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또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복지 제도들을 보면 물론 전 세계 웬만한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그것들이 뭐 규모가 좀 작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잘 성숙해서 잘 작동을 해서 규모가 커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미숙해서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지 제도를 가만히 놔두고 지금 이제 엄격하게 빠른 고령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안타깝게도 이제 복지 지출의 많은 부분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 같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연금, 의료비 지출도 자기 생애 뭐 의료비에 거의 대부분을 죽기 직전 몇 년에 다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노인 숫자가 많아지면 의료와 연금이라고 하는 복지에서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 두 개 항목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무총리가 우리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죠. 우리 사회부장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부장위원회에서 정말 각 뭐 연금공단들, 건강보험공단, 각계 전문가들, 연구소들, 정부 부처 다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복지 지출이 GDP의 10%밖에 안 되는데 이 고령화 급격히 진전이 되면은 얼마쯤 될 건가 이게 그 숫자를 계산해서 가장 최근 아마 실적이 2019년에 올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올해 건 아직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2019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20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그 복지 지출이 GDP의 29% 정도 된다는 겁니다. 29%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OECD 평균이 한 20%쯤 되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미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의 비극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OECD보다 더 큰 규모로 복지 지출은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그럼 우리나라가 복지 천국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6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 노인 인구 비율이 OECD 국가를 비해서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본다고 한다면은 인구 고령화 우리 2060년쯤 되면 한 44% 우리가 그렇죠? 네. 고령화율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인 숫자, 머리 숫자가 많아져서 복지 지출 규모가 커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국민 1인당 내지 노인 1인당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OECD 국가 평균의 한 절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그 정도의 복지 제도 수준인데도 노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복지 지출이 커지는. 근데 그걸 우리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큰 숙제인 거죠. 사실은 이제 복지 지출은 스웨덴 이상 수준으로 네. 2060년에 늘어나는데 예. 노인 인구는 그 당시에 가면 노인 인구는 스웨덴이 노인 인구 비율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4%니까 스웨덴에 비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거의 뭐 1.67배 높은데 예. 이 복지 지출 비율은 지금 스웨덴 수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노인 인구 비율에 비해서 생각한다면 예. 중복지 수준 그렇죠. 를 갖다 벗어나지 못할 것 스웨덴의 같다. 한 이게 이제 절반에서 한 사실은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복지 지출 비율에만 28% 늘어난다니까 29% 늘어난다니까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큰일 났나 생각하는데 복지 수준은 이 중복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죠. 예.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이 예. 우리나라의 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해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적자 구조가 만성화돼서 문제지만 이게 적자 구조가 만성화되고 국가 채무가
200%까지 이상 늘어나. 예. 일본도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나라는 그러면은 뭐 60% 예, 70% 된다는 것이 그렇게 걱정이라고 하면서 예. 우리나라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은 예. 200%를 훨씬 넘은데 이 나라는 예. 뭐 망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예. 1990년에 버블이 터지기 전에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66%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불과 30년 만에 네. 지금 뭐 225%니 코로나19를 감안하면 한 250%될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수준으로 커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 30년 만에.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국가 기관인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장기 재정전망 우리 복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재정은 괜찮겠냐 전망을 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2070년 가면은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이대로 가면은 복지 지출이 그렇게 늘어나고 세입을 늘리지 않으면 186%가 늘어납니다. 딱 일본 같이 되네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조금 더 느리긴 하죠. 그죠? 앞으로 한 40년 동안 186까지 아니고. 근데 그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에 있는 복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그 정도 노인 늘어남에 따라서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한 걸 보면은 노인 수도 급속히 늘어났습니다만은 그 민주당도 과거에 우리 뭐 일본도 민주당이 뭐 집권할 때 뭐 복지를 많이 늘리기도 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자꾸 복지를 늘리려고 하고 뭐 전국민 고용보험을 한다더니 뭐 기본소득을 뭐 지급한다더니 그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하나 들어올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커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 2070년이 되면 우리는 국가 채무 비율이 186%가 아니라 200%, 250%, 300%가 된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도 이제 일본과 같이 국가 채무가 그렇게 급속히 늘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사실은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것도 포퓰리즘이지만 예. 무조건 증세를 하지 말자, 뭐 증세하면 안 된다, 깎자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보수가 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고민이 있는데 일본은 그 국가 채무 비율이 200%인데도 나라가 그래도 뭐 어렵지만 유지되는 데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은 아까 제가 네. 독일,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를 해서 국가 채무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 채무 비율이 60이냐 40이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일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본은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일본은 네. 일본 엔화 예. 그러니까 세계 3대 기축통화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달러, yen, 그리고 유로화. 요즘 뭐 위안화를 끼워달라고 뭐 중국이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엔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파워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1980년대에 세계 넘버 2인 경제 대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가 225%, 250% GDP의 2.5배가 되는 부채를 발행하더라도 정부보다 더 큰 민간 부분에 거대한 저수지가 그것들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좀 다르군요. 예.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의 민간의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분들도 가계 부채가 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도 많고 기업 부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확히 따져보면 가계 부채로 따져보면 우리 웬만한 선진국 중에서 우리가 한 두세 번째 갈 겁니다. 예, 가계 거의 부채 세계 수준 최고 자체가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 GDP 정도 100%가 네. 넘어갔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기업 부채 규모는 군무도 한 GDP 한 100% 정도 되는데 그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중상위 정도 네. 갈 겁니다. 그죠? 국가 채무는 그동안에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중하위. 예.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채의 구성이 민간의 부채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을 해서 혹시 지난번 우리 그 IMF 갔을 때에는 기업의 대출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은행 부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재정이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기가 온다고 하면 이제 가계부채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에 부동산 관련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네. 그걸 촉발을 해서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그때도 튼튼한 재정이 있어야 이걸 도와줄 텐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우리가 2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상황이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이 재정 이미 망치놓은 거는 망치놓은 거고 예. 지금부터 이제 이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예. 사실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죠. 뭐 예. 사실은 비판만 자꾸 하고 뭐 대안 내놓으라면 대안도 없으면 그 비판하는 게 다 의미 없는 비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뭔가 이 제갈량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신문지상이나 그동안 이제 원장님의 이제 논문 같은 거 보면 6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우리 유비한테 줄 때는 주머니를 3개를 주는데 6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 주머니 하나하나 좀 풀어보시죠. 예. 6개의 주머니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어폐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에 보시면은 왕도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국가 재정을 다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재정이 나빠졌을 때 그 재정을 다시 좋게 만드는 방법.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한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가정이 빚이 많아졌어요. 그럼 매번 하는 일이 뭡니까? 애들 용돈부터 줄이기 시작하고 우리 식비 줄이기 시작하고 혹시 우리가 세고 있는 돈 있는가 다 줄이고 한번 줄여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도 계속 빚이 쌓이면은 그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좀 나가서 돈을 더 벌어보자. 뭐 돈을 안 버는 애들도 같이 나가서 돈을 좀 벌고 또 투잡도 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더 벌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빚을 조금이라도 갚든지 아니면 빚이 더 늘어나지 않게 결국은 세출을 조금 증가하는 속도를 늦춰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악어입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지금 결국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출이 과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하고 세입이 줄어드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쪽이 다. 우리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야기하는 일본이 국가 채무가 225%, 250% 갔을 때 그럼 다 따져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그 사람들은 정말 분석 열심히 하고 통계 숫자 분석 열심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록도 열심히 하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본을 좀 많이 그런 면에서 많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재정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봤더니 그렇게 늘어난 국가 채무의 3분의 1은 세수입의 감소 내지 정체에서 왔다. 세수가 제다. 세수 때문이다. 3분의 2는 복지 때문이라고 해요. 3분의 1 복지. 복지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국가 채무 3분의 1이 늘어났다. 복지 지출은 3분의 2 정도 요인이고 3분의 1은 이제 수입이 많이 또 수입은 거기 뭐 늘어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3분의 1이나 요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채무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일본처럼 되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큰 방법은 일본에서 배우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지출을 조금 더 강하게 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이제 재정 준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작년에 뭐 한국형 재정 준칙이라고 이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정부가 아까 119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GDP로 따져보면 그게 6.1%입니다. 6.1% 정도 되는 적자인데요. IMF 때도 3%,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밖에 안 났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6%라는 숫자가 이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 재정 적자를 그렇게 맘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은 재정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과거에 우리 재정이 튼튼했을 때는 그 국가의 예산을 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나라의 살림 사례를 깐깐하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그게 재정의 기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이제 그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이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국회 여당이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국회 뭐 정부가 이번에 추경 가져오면 그 추경은 받고 더 얹지 않습니까? 더 얹어서 더 적자를 내는 늘렸더라고요. 계속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입법부도 마찬가지고
재정 적자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없다. 의지도 없다. 근데 그럴 때 작동하는 게 바로 재정 준칙입니다.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거는 법에 아무리 급하고 하더라도 뭐 GDP 대비 몇 프로 이상. 근데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3%. 과거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그러니까 우리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적자가 3%가 넘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 때문에 3%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3% 적자. 아까 국가채무는 아까 뭐 60,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0 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40을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을 하든 55를 하든 이제 그거 정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못 넘어가도록 법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번 같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어떡하냐. 그때는 예외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넘어가는 적자의 그 규모만큼은 그 다음에 3% 한도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 내지 더 강하게 쪼여서 평균으로 따지면 다시 정상화시켜 놓자라고 하는 게 재정 준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정 준칙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터키하고 우리나라만 없답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있는데요. 재정 준칙은 사실은 이 정부보다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때 만들려고 했었죠.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그때는 여당인 박근혜 정부는 민주당에서 했습니까? 반대를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는 뭐 했어요? 박근혜 정부는 열심히 만들려고 했죠. 만들려고만 한 겁니까? 예. 근데 민주당에서 그 당시 그래요. 그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복지 지출을 못 늘린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재정 준칙을 다시 냈죠. 기재부가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럼 모른 척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받아주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 예. 자기네들이 집권당이 됐는데 똑같은 논리로 예. 복지 지출 앞으로 우리 한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OECD 평균이 20%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12%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는데 언제 뭐 증세해가지고 그 재원 조달 다 해가면서 복지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적자 한도를 두는 재정 준칙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당 여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평소에 보니까 원장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페이거 원칙을 우리도 이제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페이거 원칙을 좀 일반 우리 예.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좀 어렵게 개념인데요. 보이겠는데 예,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페이고라고 하는 게 이제 pay as you go라고 하는 영어 표현에서 오는 건데요. 그 뭐냐면은 pay 자기가 낸 만큼만 뭘 누려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민주당에서 복지 누리고 싶다는 이야기죠. 복지 뭐 기본소득 뭐 전 국민들에게 월 100만 원씩 다 주고 싶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재원을 만들라는 얘기죠. 재원을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재원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출을 줄여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증설을 해서 어떤 세금을 늘려가지고 이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재원이 있게끔 만들어서 같이 재원과 같이 해서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할 때, 그 법률안을 심의할 때 이런 세입의 감소나 지출의 증가를 야기시키는 법안을 심의할 때는 거기에 따른 재원과 관련된 법안을 동시에 심의하도록 그걸 해서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이걸 국회를 통과시켜야 적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적어도 적자를 지금 수준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페이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페이고가 되면 네. 사실은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재정 준칙과 함께 예. 서로 역할을 하면 제대로 국가 재정을 좀 건전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즘 이제 보면은 이상하게 원래 이제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정부가 재정 지출 계획을 내놓으면 국회는 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걱정을 해서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게 국회의 보통 임무거든요. 그 예, 국민들의 맞습니다. 보증을 예, 지켜야 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좀 이상해요. 일단 정부가 재정 이제 곧 이제 8월 말 되면은 또 내년도 2022년도 국가 운영 계획이 나올 텐데 놓으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예. 결과적으로는 뭐 오히려 정액시키는 그런 네. 경우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회가 뭔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통제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 그 원장님의 또 생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 세계 정치인들, 그 어느 정치인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 합리적인 정치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뭐냐면은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표라고 하는 게 민심을 이루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올리자든지 아니면 지금 이미 주고 있는 돈을 깎아서 주겠다든지 그런 말을 절대 못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면은 뭐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그걸 제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57조를 보시면요. 정부가 예산안을 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는 깎을 수만 있지 증액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증액을 하고 싶으면 그 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증액을 못하도록 그렇게 그 재헌헌법 때부터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재정 건전성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재헌헌법을 만든 분이 우리나라 초대 우리 법제처장을 하신 유진호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재헌헌법 기초위원을 하시면서 우리 그 헌법의 기초를 다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쓴 책에 보시면은요, 왜 자기가 이 헌법 57조 조항을 넣는지 그 이유를 한 페이지 정도 제가 오늘 못 가 그런 질문이 나왔으면 제가 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1948년에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인터넷도 없었을 텐데 자기가 전 세계 국가들 다 조사를 해봤더니 저기 구라파가 됐든 아메리카가 됐든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포크배럴 보통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놀아먹는 거? 예, 서로 자기네들끼리 예산을 늘려가지고 나눠먹는 그런 현상이 만연해 있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저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는 삭감만 하도록 만드는 게 맞다라고 해서 재헌헌법 때부터 그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거죠. 예, 성견 지명이 굉장히 있었던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재정이 건국 이래 한 60여 년 동안 튼튼했던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라의 살림살이를 아껴서 했고요. 그다음 국회는 그걸 많이 받아주고 자기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국회에 가지고 와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삭감을 합니다. 보통 한 3, 4조 원, 많게는 5, 6조 원 삭감을 하는데 그 삭감한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다른 자기 지역구 사업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전체 규모로 보면 항상 정부안보다는 살짝 작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항상 통과시켜 왔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21대 이 국회, 20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죠. 국회는 증액을 하는 국회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 지금 예산 심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은 이 재헌헌법을 만들었던 유진호 박사의 그 정신을 살려서 지금의 국회 예산 시스템 자체를 확 뜯어 고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지금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 안에서 지금 뭐 야당이 뭐 집권한다고 그래서 국회가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예산 심의 기능의 재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재정학 교과서에 보면 보통은 양출재입 예, 나가는 걸 예. 갖다가 먼저 계산하고 그에 맞춰서 재정 수입을 방안을 갖다가 정한다. 뭐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 재정학 교과서인데 우리 그 박 원장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양입 제출을 해야 된다. 그 양입 제출의 내용은 이제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재원 조달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도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시죠. 왜 그게 필요한지. 양입 제출이라는 말은 예.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 공자님 말씀입니다. 예. 공자님이 과거에 여러 나라를 떠돌다니면서 이제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항상 재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세금과 굉장히 제가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서 지금 그만두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조세호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학생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동양과 서양이 큰 차이가 나는 게 세금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동양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국가에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왕정국가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폭군들 에게 이제 수탈을 많이 당한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뺏기는 개념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서양은 다릅니다. 서양은 자기들 스스로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투표로서 자기들 대표를 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보장만 있다면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투표권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투표권을 행사를 하면 그게 그게 미국 독립 때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출을 측정을 해가지고 수입을 거기에 갖다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서양적인 사고에 굉장히 좀 맞는 어떤 개념인 것 같고요. 네. 공자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얼마큼 그래도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얼마큼 내는지 국가가 얼마큼 거둘 수 있는지의 양을 측정을 먼저 하고 그 범위 안에서 국가의 살림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5천 년 되는 우리 동양의 그 역사가 증명해주는 어떤 그런 진리라고 사실은 뭐 이제 정부는 지금 양출제 이렇게 해왔지만 일반 가게나 기업은 원래가 양입 제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국가재정은 뭐 가게와 다르듯이 빚내도 된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 정부에서 국가는 그래도 된다는 걸 갖다가 지금 생각을 자꾸 지금 합산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좀 넘어가서 실제로 지금 결국은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핵심은 사실 복지 지출이거든요. 복지 지출을 줄인다는 게 지금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복지 지출 줄이고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자기 자리 유리할 줄 알 수 있겠어요? 무슨 이 묘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복지 지출을 줄인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재구조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아까 OECD 국가들 비해서 한참 떨어져 있는 뭐 GDP의 12%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최근 보시면은 복지 지출 증가율이 우리 한 이번 정부 때는 한 10%, 지난 정부 그 이전 정부 때도 그 7% 8%씩 늘어왔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물가 상승률 다 포함해도 한 5, 6%, 수입도 한 5%, 6%밖에 안 되는데 복지 지출은 그게 크게 이게 그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로 이렇게 증가를 시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빨리 늘어나는 어떤 복지 지출, 복지 재정 지출에 비례해서 국민들이 지금 내가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냐고 그걸 느끼냐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복지 지출을 늘려온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복지 지출들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물을 많이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못 느끼는 거다. 그래서 왕창 한번 물을 부어보자 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독에 그 새는 게 없는 건지 더 따져봐야 된다. 한 가지 제가 원장으로 있는 우리 K정책 플랫폼에서 이번에 우리 복지 우리 개혁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한 가지 드는 게 있는데요. 우리 노후 다들 걱정 100세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다들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노후 소득에 대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은퇴한 뒤에 그럼 나는 국민연금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먹고 사는 기초연금 뭐 한 달에 30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연명하냐? 자기 퇴직연금 들어놓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봤더니 원금보다 더 작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면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제도들은 다 있는데 이게 하나는 왜 우리 노후 그 보장에 도움이 안 될까요? 구멍들이 많이 지금 이미 숭숭숭 나 있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사회보험료를 다 내고 퇴직연금 그거 다 붓고 세금 제대로 내고 다 했는데 그 돈이 제대로 국민들이 다시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다시
그 기준 하에 지금 있는 있는 여러 복지 제도들을 왜 작동을 안 하는 건지 재구조화. 이게 뭐냐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한번 이렇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이 노후소득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우리가 조금씩 복지지출 규모를 늘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그렇게 세는 그다음에 국민들이 체감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작동하게끔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는 노력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지금 OECD 국가들보다 더 많은 아마 복지지출을 쏟아부어도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저 뭐 유럽의 국민들 노인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정보를 원망하고 살 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를 정말 세계 각국에 좋다는 복지들을 막 도입하는데 정신없어서 다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숙성을 시켜요.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끔 숙성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걸 복은 보지도 않고 물만 좀 막 붓는 작업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최근에 뭐 기본소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뭐 가구당 뭐 지금 예. 2027년까지 예. 가구당 뭐 1인당 100만이죠. 그 지급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아주 뭐 그 계산해 보니까 그 임기 중에 한 154조 뭐 이 정도들은 그리고 한 해 마지막 연도는 뭐 50조 원이 넘는 돈이 드는 기본소득. 지금 현재 복지 지출도 감당하기 힘든데 복지 지출에 대한 조정 계획도 없이 그냥 추가적으로 또 기본소득을 또 50조 원 이상 증액시킨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저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네. 아니 원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취지 네. 그다음에 유럽 몇 나라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 관련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실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가 이렇게 21세기 지금 만들어진 복지제도는 다 20세기에 우리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 전부 다 이게 복지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21세기에는 그런 우리 취업자는 많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없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 제도들이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그러면 그 사회복지 제도를 고치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현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부모님께 뭐 명절 때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그걸 선물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국가가 모든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다 살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과거에 이제 복지제도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돈으로 드리자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발상이 바로 기본소득이면 그러면 기본소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현금으로 드리면 기존에 드리던 선물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본래 기본소득의 취지인데 이 고통스러운 기존에 있는 복지제도를 뜯어고치고 줄이고 하는 어떤 그래서 재원을 거기서 마련하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은 다 팽개치고 더 주는 용돈만 선물 더 드리고 거기에 용돈 더 얻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본소득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 걱정되는 것은 기본소득 자체도 문제지만 한 사람이 기본소득이라는 이 공약을 던지면 또 다른 후보들은 또 그 비슷한 돈이 드는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공짜복지 뭐 공짜 하나 받고 하나 더 얻고 뭐 이런 식의 것이 될까 걱정입니다만 오늘 뭐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고처럼 공약도 재원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공약을 제시를 하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똑같이 공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복지 지출이 지금 인구 고령화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먹자하려고 해도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 GDP의 한 29%까지 2060년에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사회보장위원회 전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결국은 그것에 대한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뭔가 재원 조달 방법, 뭐 정세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기 정부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새로운 정세 방안 내지 정세안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그 아까 말씀하신 악어같이 벌어진 악어 입으로 된 이 상황을 갖다가 그저 방치하고 정권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세금 부두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정세를 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정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뭐 우리 법인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뭐 부가가치세도 있고 뭐 재산세도 있고 뭐 다양한 세원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정세를 한다면 그나마 뭐 정세라는 것은 뭐 필요악이지만 그나마 이 정도 하면 좀 그래도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그 제가 원장으로 있었던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우리 재정 패널이라고 하는 조사를 매년 합니다. 거기서 이제 국민들에게 한번 여쭤봐요. 복지를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복지 늘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복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증세에 찬성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증세에 찬성한 사람의 비율이 조금 적었어요. 과반이 안 됐어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복지가 늘어나는데 세금 안 늘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복지를 늘린다는 전제하에서 증세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또 저희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증세를 그러면 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세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다 대부분의 한 8, 90%의 국민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돈을 잘 버는 대기업, 고소득층,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걷는 건 다 찬성. 내가 세금 내는 건 대해서는 다 반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적어도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10년 동안에는 그렇게 증세를 해왔습니다. 지금 소득세율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외국 적어도 OECD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예. 이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외국보다 높고요. 법인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율. 근데 문제는 세금이 왜 그렇게 안 걷지? 아까 이게 논의 우리 악의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지출은 조금 뭐 20조에서 40조 늘어났는데 40조에서 조금 뭐 30조, 20조로 이제 줄인다고 치고 그래도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증세를 해야 된다. 그럼 왜 증세를? 아까 복지 지출이 OECD 국가는 GDP의 20%고 우리는 12%밖에 안 된다. 빨리 늘려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다른 쪽면은 안 봅니다. 뭐냐,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세금하고 사회보험료, 4대 우리 보험료까지 다 합친 국민부담률이 우리나라가 27%, 28%밖에 안 됩니다. 외국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적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지출이 좋은 거예요. 그럼 과거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복지를 늘리면서 따라서 세입을 늘린다. 아까 우리 20조 원 세입이 더 들어오니까 20조 원 쓰는 것처럼 지출을 그렇게 많이 늘리려고 하면은 같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밑에서 세 번째 정도 될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될 텐데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요. 그 낮은 국민부담률도 같이 올려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올릴까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세금 내기 싫어하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기준, 증세 정책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이번에 뭐 어떤 세금이 많다고 뭐 그 이야기 듣고 좀 깎아주고 어떤 세금 뭐 미운 놈이라고 좀 세금 더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걸 크게 나눠보면 한 3개 정도 그룹, 우리나라가 25개 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합쳐서 25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눠보면은 소득에 대해서 먹이는 세금,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해서 먹이는 세금,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먹이는 세금, 이 3가지가. 근데 다른 선진국, 우리 OECD 평균하고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그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자산에 관한 소득은 지금 이미 선진국보다 훨씬 많이 걷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역을 보면은 자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은 외국보다 약간 작았는데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 엄청나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늘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은 외국의 평균보다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 할 때마다 거래세 늘려요. 거래세.
취득세 내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내고 하는 그 거래세는 외국의 몇 배 수준도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미 많이 걷고 있다. 많이 외국에 걷고 비해서 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최근에 또 많이 또 올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올릴 여지도 없고 이제는 오히려 좀 더 깎아줘. 그래서 이번 좀 정부 여당도 약간 깎아주자 이렇게 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태 여기는 정세 여지가 거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면은 그럼 소득 아니면 소비입니다, 그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받더니 그게 다 소득세, 법인세, 뭐 양도소득세, 또 다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봤더니 우리나라 법인세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인세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법인세를 많이 내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내는 나라에. 결국 보니까 개인소득세,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를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정부에서 말 나올 때마다 뭐 신용카드 뭐 얼마 쓰면 얼마 깎아줍니다. 뭐 할 때 뭐 얼마 깎아. 그렇게 해서 깎아주는 세금 때문에 세율은 OECD보다 더 높은데 들어오는 세금은 다 밑빠진 독에 밑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개인소득세의 여지가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을 왜 자꾸 올리라고 그게 다 부가가치세, 전 국민이 소비를 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기준으로 너무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만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증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복지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가는 거고, 근데 그걸 젊은 세대들에게만 걷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은 세대 간의 부담과 혜택이 너무 크게 격차가 나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나 자빠지는 거 아니고 나는 국민연금 안 들겠다. 내가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의 연금 다 부어놓고 내 연금은 나중에 내가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증세의 상당 부분 정도는 나이 드신 분도 내는 세금. 그게 바로 소비세거든요. 네. 경제활동하지 않더라도 소비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금을 또 걷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시면은 부가세율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입니다. 1977년에 도입될 때부터 10%였는데요. 지금 도입할 때는 그 당시 우리 선진국들 평균이 10%가 약간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OECD 국가들 평균 우리 부가세율이 18% 19% 정도 됩니다. 일본도 지금도 10%. 소비세율 높이다가 정권 붕괴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하고 하는 거죠. 이게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규모도 마찬가지거든요. 규모도 뭐 소득세 얼마 걷어봐야 몇 조 못 걷는 거고요. 부가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수가 제일 큰 세목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전 국민이 내는 거고 그래서 그걸 손대지 않고서는 지금에 있어서의 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면들 세대 간의 문제 그다음에 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어떻게 세금을 부담을 하고 혜택을 보는지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소득 소비 재산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미진하고 하는 어떤 이런 걸 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대 간의 세원 간의 그다음에 또 이 소득 계층 간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또 공평성이 나왔고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정의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이 운동장을 좀 그런 면에서 다시 조금 되돌리면서 세금을 더 올리는 그래야 국민들이 거기에서 동의를 해서 내기 싫어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증세 정책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게 더 공정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국민의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대안들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이제 제가 질의 드린 것 말고도 또 정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 국가 재정 크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재정 전문가로서 그건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재정의 문제점, 또 어떻게 하면 재정에는 왕도가 없다, 지출 좀 줄이고 이 수입을 좀 늘려야 된다, 그렇게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워낙 지금에 있어서의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 더 큰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의 계획이 없이는 이 재정 문제가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재정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왜 재정에 집착을 해서 재정을 수입은 안 늘리면서 왜 지출을 늘립니까? 물론 그게 국민들의 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민심 잃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정책적인 역량이 떨어져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으로라도 그걸 떼워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 모든 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제대로 되고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기본소득 내놔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제대로 경제 정책,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제대로 되는 정책을 써야 재정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안 되는 것이지, 이건 그대로 놔두고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이게 물 몇 번 마셔가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재정의 왕도가 없습니다, 지출 줄이고 세금 늘려야 됩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경제가 저성장이고 양극화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국민들 간에서는 이게 갈등이 이게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 해소가 안 되면서 어떻게 재정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금 뭐 요즘에 이제 내년 대선 때문에 많은 주자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국가의 큰 운영에 대한 정말 고뇌와 결단에 어린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의 큰 계획 아래에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없이 지금 현재 5년 동안 국정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국가재정을 이렇게 투입을 하다 보니 국가 채무 비율이 30몇 %에서 지금 50%까지 이르게 되는 오늘날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 다시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20년, 30년을 우리가 그 나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이 재정개혁도 같이 그 안에 한 꼭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더 구체적이고 또 더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6차 한국선진화 포럼 자담의 국가재정기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님으로부터 아주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더위에 오늘 그 박형수 원장님이 제시한 그러한 대안이나 방향이 국민들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또 짜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